실수령액 말고 이 토탈해서 이제 만약에 250만 원이 급여가 측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47만 원이 세금으로 빠지는 거예요. 4대 보험 총급여액 이제 18.65% 정도 되죠. 이게 합리적인 거야? 이런 세금의 형태가?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불합리한 조건이에요. 자, 금전적으로 봤을 땐 이렇고. 자, 그럼 그 관계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피고용자와 고용자,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가 이 합리적인 권위의 관계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 근데 직장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모르니까 직장을 다녔겠죠. 남 밑에서 종살이를 했겠지. 근데 내가 막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이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이 철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연 피고용자와 고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근데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관계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합리적인 관계가 아니야. 자,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권위의 사례를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학생하고 교사의 관계, 그리고 이제 불합리한 권위의 사례는 이제 노예와 주인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두 관계의 이제 공통점은 그 어떤 명령자, 갑이죠, 갑. 이 갑의 이 명령자의 권위가 상대방한테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는 이제 이 공통돼요. 근데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이 동태적인 속성을 좀 보면은 이 두 관계는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상적인 경우라면은 이제 교사하고 학생의 이해관계는 동일한 방향을 추구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교사는 이제 학생의 발전에 도움이 됐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면은 이 교사의 만족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 학생이 공부를 못하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어때요? 그거는 학생의 패배이기도 하지만 교사의 패배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노예하고 소유주의 관계, 이거는 착취관계예요. 착취관계.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소유주, 그러니까 이제 고용자죠. 소유주는 고용자예요. 노예, 내가 말하는 노예는 이제 피고용자예요. 좀 쉽게 얘기해서 소유주하고 노예라고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북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소유주는 노예를 최대한 착취하려고 해요. 노예로부터 이제 많은 이득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주는 월급보다 더 많이 일을 시켜야 소유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 노예 입장들은 내가 최소한 그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하고 주인의 관계는 적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쪽에 득이 되는 게 다른 쪽에는 해가 되는 거죠.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 이 두 관계는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학생과 교사의 관계, 그리고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 주인과 노예의 관계.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정리할게요. 이 교사하고 학생의 관계에서는 권위자의 우위성이 복종하는 쪽에 발전을 가져오는 조건이 되죠. 이해돼요? 근데 이 주인하고 노예의 관계에서는 이 권위자의 우위성, 이 복종하는 쪽에 착취를 가져오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은 손해를 본다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제 방송을 한 몇 번 더 돌려보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관계 자체가 애초부터 피고용자가 불리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마지막 회사, 다시는 이제 죽을 때까지 회사를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남 밑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사람은 전부 노예예요. 회사의 주인은 한 명입니다. 과점주주 한 명이에요. 결정권자, 의사결정권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그 회사의 주인입니다.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노예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1년 동안 배운 게 뭐냐? 제가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엑셀이에요. 엑셀. 내가 11년 동안 직장생활에서 배운 건 엑셀밖에 없어요. 딴 건 없어.
그리고 11년 동안 배운 것보다 내가 밖에 나와서 내 사업을 하면서 1년 7개월 동안 배운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11년 동안 모은 돈, 아까 1억 5천에서 1억 6천 언저리인데 11년 동안 그 돈을 모았는데 밖에 나와서 내 사업을 하면서 1년 7개월 동안 모은 돈이 그 돈의 15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벌게 됐느냐, 탈잉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제 이름을 이렇게 치시면 제가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 팔아가지고 돈 번 게 아니에요. 돈 번 방법을 이 책에 제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이 좀 많이 팔렸죠 지금.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사서 다운로드 한번 받아보세요. 금액은 12,000원입니다. 뭐 통닭 한 마리 값도 안 돼요. 그냥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 직장생활은 구조 자체가 피고용자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남 좋은 일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속 오래 있으면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직장이라는 데는 오갈 데 없는 떠중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 있어봐야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국가정치 차원에서는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과거 때부터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이때까지도 불가능했고 미래에도 불가능해요.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는 건 절대로 건립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는 좀 차치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사느냐? 우리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타인을 만족시키면서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또는 용역과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면서 나다운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개인의 목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하고 돈 몇백만 원 월급 바꾸지 말고요.